선생님, 토론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서보학 교수입니다. 미리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어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 다시 이 문제가 불붙었기 때문에 정말 적절한 시기에 토론회를 잘 개최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 듣고 저도 많이 착잡했는데요.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범죄로부터 민생을 지키고 또 범죄 피해자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검사들로부터 수사권을 떼내는 겁니다. 이게 검사들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칼을 두 개 다 쥐어주게 되면 그걸로 권력을 남용하게 돼 있고 또 타락하게 돼 있고 민생과 인권을 침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원칙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사실 제가 지난 여름부터 아까 우리 민영배 의원님 계셨는데 민영배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한 검찰 정상화 특위 위원을 한 3개월을 했었고,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도 같이 하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중수청법, 공소청법, 또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또 국가수사위원회법, 이것을 한 3개월간 열심히 논의를 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의 기본 전제는 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 보안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에도 보고가 됐고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에도 보고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마련된 안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수사기소 분리 법안이 정식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아까 추미애 법사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돌이 다시 굴러내려온 기분이라서 굉장히 착잡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대통령께서 국회가 이 법의 주도권을 갖고 이 법을 완성해 주실 것을 이렇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빠른 시간 내에 완전한 수사 기소 분리를 내용으로 하면서도 또 일반 시민들을 민생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또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는 이런 확실한 법안을 마련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토론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김선태 교수님은 워낙 유명하시니까 아실 것이고, 지난 비상계엄에 이어진 내란 과정에서 헌법학자회의를 이끌면서 우리나라 헌법 질서, 헌법 규범을 회복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어제 한덕수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제 첫 열매가 맺어진 것 같고요. 2월 달에는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단죄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우리 헌법 학자신데 또 우리 형사법 학자 못지않게 굉장히 깊은 글을 오늘 준비를 해주셔서 기대가 큽니다. 우리 김선택 교수님한테 발제를 청해 듣되 저희가 한 30분 정도, 20분에서 30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제를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박은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이 발표는 오래전에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서 그야말로 평화롭게 이 보안 수사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한번 해보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최근에 아주 기습적인 입법 예고가 있어서 저는 좀 놀랐습니다. 이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재구축하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전혀 토론,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리고 기왕에 만들어진 자문위원회의 의견도 구하지 않은 채로 만들어진 안을
그렇게 기습적으로 입법 예고를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국가 일을 처리하는 건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돼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준비한 발제문은 좀 시간이 된 거라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제 생각을 한 20분 내외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오늘 토론자분들이 써온 내용을 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시고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로 써오셔서 거기에 의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 말씀드릴 거는 일단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팩트를 좀 일단 분명히 알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몇 가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의 1년 매년 경찰청의 통계를 보면 접수되는 사건이 2024년 기준으로 305만 7천 건 정도 됩니다. 경찰 킥스에 입력되는 통계가 300만 건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기소가 되는 거, 검찰에 의해서 공소가 제기되는 건이 60만 6,500건쯤 돼요. 60만 건입니다. 현재 기소되는 거는. 그리고 기소돼서 유죄가 나는 비율은 한 5,700건 정도, 0.9% 정도입니다. 0.9, 1%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기소를 잘한 걸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법원에서 잘 이걸 봐서 그렇게 된 건가? 이 얘기는 간단히 말하면 일단 검찰이 기소하면 거의 유죄가 나온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무죄가 나오면 오히려 감점받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그런 정도다. 이걸 일본에서는 자랑스럽게 정밀사법 이렇게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검찰이 기소할 경우에 법원에서 통제된다고 하는 말은 허구적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또 그런 얘기가 나왔죠. 죄송합니다. 금방 무죄율이 얼마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유죄율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수정을. 무죄율. 무죄가 나오는 비율이 0.9%라고 제가 말씀을 한 겁니다. 유죄율이 아니고 무죄로 나오는 비율이 1%도 채 안 된다. 그러니까 기소권에 대해서 법원이 통제한다고 하는 건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고, 영장 청구권도 마찬가지예요. 경찰이 영장이 필요할 경우에도 검찰을 반드시 경유해야 되는데, 또 검찰은 스스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죠. 그 청구된 영장에 대해서 발부율이 거의 90%가 요즘 조금 떨어졌어요. 80%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거의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 그러면 이렇게 무려 300만 건이나 들어오고, 이것을 이제 경찰에서 처리해서 송치를 하는데, 2024년 통계를 보면 경찰의 송치 결정 건수가 78만, 그러니까 그렇죠, 78만 건쯤 되는데, 실제로 보안 수사를 직접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하느냐? 그 통계는 없어요. 아까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그걸 통계를 안 잡는다고까지 얘기한다. 관리도 안 한다고 얘기하고 달래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보안 수사를 요구하는 건 경찰에서 잡아볼 수 있죠. 경찰에서 받아서 하는 거니까. 요구 건수는 얼마나 되느냐? 2024년에 10만 4천, 그러니까 10만 한 5천 건 정도 됩니다. 10만 건 정도. 요구 건수는 꽤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 수사권 조정할 때 원래 경찰의 보안 수사를 요구를 하게 했는데 2023년에 이걸 바꿨어요. 그래서 보안 수사 요구하기보다는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를 하는 걸 원칙으로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자기들이. 근데 그 후로도 실제로 직접 보안 수사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거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일선에 있는 검사들이 쓴 글에 봐도 지금도 여전히 보안 수사 요구를 중심으로 실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일단 팩트입니다. 거의 300만 건이 접수되고 있고, 공소 제기는 60만 건 정도 되고 있고, 거의 99% 다 유죄가 나고 있고, 그죠? 그다음에 보안 수사보다는 보안 수사 요구로 주로 처리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팩트를 일단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드린 말씀은 이런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 논의에서
핵심은 그거 같습니다. 그 경찰이 전적으로 수사를 다 맡을 때 과연 그 수사 역량이 충분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에서 경찰은 일반적 수사권을 다 갖습니다. 그동안 검찰도 수사하고 앞으로 중수청을 만들면 거기에서 몇 대 범죄를 수사한다고 하지만 경찰은 일반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전체 수사를 다 하는 거예요. 전체 수사를 다 하는데 실제로 그동안 그 통계를 또 보면 수사기관별의 그 형사 입건을 해서 다루는 사건들이 2024년 기준으로 보면 173만 건쯤 됩니다. 통계로. 그러면 경찰이 다룬 게 159만 건이에요. 경찰이 하는 게. 그 외에 해경이나 특사경이나 이런 데서도 제법 다루기 때문에 검찰이 다루는 거는 14,600건 정도. 2024년 통계입니다. 0.8%예요. 말하자면 경찰이 92%쯤 하고 해경이나 특사경이 한 7% 정도? 그러니까 결국 입건해서 다루는 형사 사건들을 그 173만 건 중에 검찰은 1%도 안 한다. 0.8%밖에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직접 수사의 현재 현황입니다. 거의 안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중수청으로 넘기기로 한 그 9대 범죄를 중요 범죄, 중대 범죄로 말은 하는데 그 범죄에 대한 처리도 경찰이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어요.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경험도 많이 쌓아왔다고 볼 수 있고, 그 중에 한 가지만 그 경찰의 수사 역량이 충분히 있다는 걸 보여주는 통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2024년 기준에 국내 마약 범죄 수사를 한 통계를 보니까 경찰과 검찰 다 마약 범죄 수사 인력이 비슷해요. 경찰이 369명, 검찰이 318명 정도인데 거의 같죠. 그런데 마약 범죄 검거 인원, 마약 범죄자를 검거한 인원이 경찰이 13,512명. 근데 검찰은 1,128명입니다. 이 통계대로라면 마약 범죄자 그 검거한 그 비율이 경찰이 85%, 검찰이 7%에 불과해요. 그 밖에 해경과 관세청이 나머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왜 마약 수사를 경찰에서 떼어내서 중수청으로 가져가서 그 검찰의 그 좀 간접적인 통제하에 두려고 하느냐? 그것도 참 기이한 일입니다. 그 나머지도 비슷비슷해요. 나머지 다른 중대 범죄에 대해서도 대부분 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경찰의 그동안의 과학 수사 역량은 세계적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의 과학 수사를 배우러 많이 파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문제도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 경찰 수사도 내부적인 다양한 통제 방식을 경찰이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부 감찰 정도가 아니라 수사를 아주 다단계로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그거 외에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를 둬서 지금 거의 한 800, 지금 보면 인원이 상당히 돼요. 지금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그 민간 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보면은 2024년에는 5,403건이 들어왔고요. 취미 신청건이 2025년 작년에 6,223건이 들어와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800한 5, 60명 되는 위원들이 6,000건이 넘는 이의 신청건을 심의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이 숫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잘 활용하면 마치 영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IOPC라는 게 있습니다. 민간 단체인데 그 경찰의 비행을 조사하죠. 근데 그런 기관 비슷하게 운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민간 기구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잘만 활성화시키면은 수사를 유효하게 실효적으로 통제할 수 있겠다. 사실 검찰이나 경찰이나 한쪽 방향, 그죠?
그 범죄의 뭡니까 범죄를 확정하고 처벌한다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검찰이 경찰을 통제한다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확신을 가질 수도 없고 결국 민간 통제가 어느 정도까지 활성화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쪽 방향을 더 봐야 되겠다. 그래서 수사 통제 문제는 우리가 제도를 잘 만들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검찰 제도 자체에 대한 그 이해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 검사라고 하는 거는요. 원래 기원을 우리나라는 이제 프랑스 얘기를 계속 하는데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근대적인 검사 제도가 형성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잘 보면요. 이제 두 가지 유형이에요. 그 프랑스 검사 제도를 모델로 발전한 대륙식 모델이 하나 있고 그 영국에서부터 발달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영미식 모델이 있는데요. 그 두 모델이 발생된 기원을 보면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랑스식 대륙식 모델은 결국 과거에 그 수사도 그다음에 뭐 기소도 그다음에 재판도 다 하나의 기관 그래서 다 했습니다. 여기 규문주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판사가 다 한 거죠. 다 한 건데 거기서 이제 그 곤란하니까 그 검사가 빠져나온 겁니다. 오히려 판사 쪽에서 검사가 빠져나온.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는 법원 안에 검사 제도가 들어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거기는 판사가 있고 수사 판사가 있고 그다음에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사법기관이라 불러요. 사법부 안에 다 법원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관이라 불러도 되는 거예요. 프랑스로 말하면. 그게 이제 독일로도 가고 여러 나라로 이제 이렇게 쭉쭉 가면서 조금씩 변형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수사판사 제도를 1975년까지 운영하다 폐지했어요. 그리고 프랑스도 수사판사 제도가 있지만 그게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놀랍게도 우리 중수청법에 수사판사 제도가 딱 들어와 있는 겁니다. 말이 수사사법관이지 그게 말하자면 그 프랑스식의 주지드 덴스트루션이라고 하는 그 수사판사 제도가 있죠. 수사사법관. 그걸 흉내낸 거죠. 근데 넌센스입니다.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인 거죠. 그렇고 그다음에 영국식은 뭐냐면 영국은 옛날부터 범죄 문제는 개인이 다른 사람의 그 법익을 침해한 거니까 사적인 문제로 봐가지고 그 피해자가 소추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서서히 발전하면서 이게 이제 그 검사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검사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면 그 중간에 개인이 소출하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경찰이 이제 소출을 다 맡게 됐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1985년까지 경찰이 수사하고 소출했던 겁니다. 근데 수사를 하던 사람이 소출까지 하니까 이게 중간에 검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되고. 그래서 만든 게 1985년에 왕립기소청 법안이고 86년부터 그 검사제도가 생긴 거예요, 영국은. 그 말하자면 영국은 이제 수사관 제도에서 검사제도가 빠져나온 거예요. 왜 이럴까? 왜 프랑스는 판사 쪽에서 검사가 나오고 이쪽에는 수사관 쪽에서 검사가 나왔을까? 딱 한 가지죠. 이거는 수사와 재판 양쪽의 중간에 뭔가 그 게이트 키퍼 기능을 하는 쉽게 말하면 뭔가 리뷰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수사 결과를 잘 심사 평가 검토를 해서 재판 단계로 넘길지 여부를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양쪽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는 그게 본질인 겁니다. 그죠? 수사관들이 수사를 해오면 이게 제대로 잘 된 건지를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검해서 법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이거를 재판에 붙이는 게 검사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규문주의 시대의 프랑스처럼 판사가 수사부터 재판까지 다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영국식으로 수사부터 기소까지 다 경찰이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검사는 왜 있어야 합니까? 딱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죠? 수사 결과를 잘 리뷰해서 재판에 넘기면 되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한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대적인 이 형사사법 제도의 골격이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죠. 근데 일본은 프랑스식 제도를 도입했어요. 프랑스의 부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 와가지고 고문 역할을 하면서 프랑스의 모델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사법부, 법원에다가 부설로 검사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준사법권 비슷하게 출발을 했지만 2차 대전에 일본이 패전한 후에 1947년부터는 수사기소를 불리한 시로 바뀝니다. 일본도. 지금 일본도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는 경우는요, 동경이나 오사카나 나고야 같은 그 지검, 세계 지검의 특수부, 아니면 그 밑에 고베나 아니면 한 10개 정도의 특수형사부가 있어요. 그런 데서만 하지 검사들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그 몇 개 지검의 특수한 예외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된 게,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점령을 했기 때문에 식민지 지배 목적으로 아주 강한, 그러니까 프랑스 모델이 일본에 와서 조금 더 왜곡됐고, 그걸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더 많이 왜곡해가지고 그야말로 검찰이 수사도 법원도 다 거의 지배하는 구조로 만들었어요. 이거 이제 자세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걸 전 본격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한국의 형사사법 체제는 검찰 사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주도되는, 아주 왜곡된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해방된 이후에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일본도 바뀌었는데, 근데 우리는 안 바꿨습니다. 놀랍게도 그 일제시대에 그 일본에 의해서 운영되는, 일본 제국주의자들, 우리 식민 지배를 했던 사람들이 운영되던 형사사법 체계에서 종사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주도해서 한국의 검찰 제도를 짠 겁니다. 예를 들면 1954년도에 형사소송법을 우리가 처음 만들었는데, 그때 주도했던 인물이 엄상섭이라는, 그분은 뭐 그 사람으로서 인간적으로 훌륭한 분이긴 한데, 그분은 원래 조선 총독부 검사 출신이에요. 이분은 나중에 뭐 자기가 크게 반성을 하고 사표를 내고 해서 조금 그래도 뭐 친일 행적은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분이다, 이렇게 평가는 되긴 했지만, 이분이 그 형사소송법을 만들고 우리 검찰제도를 짤 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공청회까지 나가서 그런 말까지 했어요. 아직은 경찰이 믿을 수 없으니 검찰에게 밀어줍시다. 우리가 수사와 기소는 당연히 분리해야 되지만 당장은 경찰에게 믿기 어려우니 그냥 경찰 파쇼냐 검찰 파쇼냐 할 때는 차라리 검찰 파쇼가 나으니까 검찰에게 수사권 기소권을 다 일단은 줍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된 겁니다. 지금 우리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운용해온 체조가 그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 파쇼가 정말 된 거죠. 근데 경찰 파쇼도 안 되지만 검찰 파쇼도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민주국가에서 무슨 뭐 파시즘이 그 말이 되는 겁니까? 그 파쇼란 말은 어떤 중앙 집권적인 어떤 중심적인 어떤 명령 체계가 있는 거고,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의사가 있으면 무력을 사용해서도 관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안 거죠. 한국이 잘못 검찰 제도를 짜서 운영함으로써 그야말로 검찰 파쇼에 이르는 겁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검찰총장까지는, 검찰에 거의 30년 가까이 있으면서 검찰총장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 국가를 책임지고 나서는 국가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한 것, 이것이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권력의 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잘못 배운 사람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어제 우리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 12.3 불법 계엄 사태를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친일 쿠데타라고 명시하는 걸 보면서 아, 이제 좀 바로 잡혀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의 모든 업무, 또 이 특히 개혁은요, 그 진실과 정의에 입각해야 됩니다. 진실과 정의에 입각해야만 안정과 통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진실을 외면하고 정의롭지 못하게 하게 되면 계속 불안정하고 국민들이 분열되게 됩니다. 어제 그 판결은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빨리 빠른 속도로 안정되는데 기여하게 될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헌법학자다 보니까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연 우리 헌법전에 검찰개혁에 혹시 걸림돌이 되는 조항이 있을까?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아니 영장청구권을 검사가 독점하게 만들었으니까 그 강제수사권은 오히려 검찰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수사권을 다른 데로 옮기거나 못하게 하는 건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조항 자체가 우리 헌법 12조 3항과 제16조에 있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만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된다는 이 조항 자체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하게 된 군부에서 추진한 개헌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그 개헌하는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던 분이 검사였습니다. 네, 법무부 국장급 검사가 들어가서 이걸 추진한 거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 조항이 있는 외국의 사례는 없어요. 영장 신청이 뭐가 중요하다고 헌법에 지어놓습니까? 헌법사항이 아예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 문구를 보면요, 주어가 없어요. 주어 없다는 말을 하기가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런 이상한 말들이 많아서 거기 보면 단순히 그냥 그 체포 구속 압수수색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자, 그럼 누가 할 때는, 누가 체포 구속 압수수색 할 때는 이 말이 없어요. 누가가. 근데 읽어보면 당연히 수사기관이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검사가 체포 구속 압수수색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한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말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게 수사권자가 검사라면 그렇게 규정을 안 만들었겠지. 차라리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검사는 강제수사 할 때는 영장을 신청해서 법관으로도 발부받아 제시한다. 이렇게 썼겠지. 거기 뭐하러 또 한 번 검사의 신청 의뢰를 넣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마땅히 이거는 수사기관이라는 걸 전제로 한 거예요. 경찰이 강제수사 할 때는 검사가 신청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라. 이런 취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문구 자체만 보면 수사권의 주체가 검사라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조항이 헌법 89조에는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는 그 국무의 심의를 거쳐서 하라. 이 조항 가지고 자꾸 얘기가 많은데 사실 이 조항은요, 헌법 78조에 있는 대통령에게 공무원 임명권이 있어요. 대통령이 공무원 임명권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 기관의 그 장을 임명할 때에는 그 대통령의 임명권을 견제하고 또 보조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국무회의 심의에 관한 조항이에요. 국무회의 권한 조항인 겁니다. 검찰청의 설치근거라든가 뭐 검찰총장이나 검사의 권한과 아무 상관도 없는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헌법적 89조에는 검찰총장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서 바로 뭐 검찰총장이 뭐 헌법기관이다. 검찰청이 헌법기관이라는 말은 그런 표현은 너무 넌센스입니다. 그 넌센스이고 그냥 이 검찰총장이든 검찰청이든 다 검찰청 법의 설치 근거가 다 있고 직무권한도 다 거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검찰총장은요, 우리 검찰청법 12조 1항에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거의 권한 규정들이 있는 것이고 이건 법률상 기관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로 설치된 검찰청이든 대검찰청에 둔 검찰총장이든 국회에서 법률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검찰개혁 입법의 일환으로 정보조직법이 개정돼서 검찰청이 폐지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후속 입법으로 검찰청 법도 폐지됩니다. 자, 그러면 그 설치 근거인 법률이 없어지면 당연히 그 기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청 법이 없어지면 검찰청 법에 의해 설치된 대검찰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총장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검찰총장이나 검찰청이 그동안 행사해왔던 지위나 기능 권한은 어떻게 할 거냐 남는 거고 그 부분은 헌법 제97조에 행정조직에 대해서는 국회가 정하게 돼 있어요. 법률로. 그 행정조직 법정주의 우리가 부르는데 국회가 입법으로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도 검찰총장이라는 직명, 검찰총장의 기능, 지위, 권한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국회가 법률로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검찰총장 임명할 때는 대통령도 그냥 자기 임의대로 하지 말고 국무회의에 한번 의견을 조회해서 하라.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해서 검찰총장의 이름을 없애면 안 된다거나. 그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근데 약간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 또 그 법을 보니까 이번에 입법이 요구된 공소청 법안의 규정을 보면 재미난 규정이 있어요. 이걸 놓치고 있던데 그 법안 6조 1항에 보면요.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건 지금 검찰청법에 없는 규정이에요. 심지어. 그리고 제2조 1항에 보면 공소청은 검사의 사무를 총괄한다. 2항에 공소청은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저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리고 재미난 건 또 그 이하에 이하의 조항을 보면 또 뭐가 있냐면요. 공소청 법안에 11조 2항에 검찰총장은 대공소청의 장을 겸한다고 돼요. 겸한다?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죠.
대검찰청이 검찰총장 둔다고 돼 있는데 공소청 법안에는 검찰총장은 대공소청의 장을 겸한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원래 본직은 공소청의 장이에요. 근데 그 공소청은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 다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도대체 무슨 뜻이죠 이게 지금? 전국 모든 공소청이 수장이 되는 겁니다.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무슨 뜻이죠?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부활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굉장히 놀랍게 생각했는데요. 결국 모든 공소청을 하나의 단일한 중앙집권적 조직으로 모으는 수장으로서 검찰총장의 인격을 규정한 걸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수청 설치 법안에 이목이 집중되는 동안 공소청 법안이 종전검찰청의 리바이어던적 모습을 온전시킨 데서 나아가서 오히려 명백하게 제도화하려고 하는 대담한 시도가 묻혀지고 있습니다. 이 경각심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문제인식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검찰개혁의 목적은요, 검사의 권한 오남용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게 핵심 과제예요. 검사 권한의 오남용의 가능성 자체를 제도적으로 막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인데 혼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정치검사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검사가 정치검사가 되는 이유가 뭐고 정치검사가 되도록 방치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적 중립성 보장해주면 정치검사 안 생기겠지. 웬걸? 더 생기지 않았습니까? 실패한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정치검사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사 다수는 선량하지 않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문단속을 열심히 하는 건 이웃 사람들이 도둑이 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유혹에 약합니다. 내적인 유혹도 있고 외적인 유혹도 있어요. 내적인 유혹은 도덕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막지만 외적인 유혹은 제도로 막는 겁니다. 사흘 굶어 도둑질 안 할 사람 없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자기가 좀 이렇게 어려워지고 외부에 유혹이 있으면 넘어가는 게 인지상정이 어떻게 말하면 그러니까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검찰에게 수사권 좀 없앤다고 해서 검사 권한이 절대로 약해지지 않습니다. 검사는 수사 자체, 수사의 꽃은 강제 수사예요. 임의적으로 범죄 혐의를 가진 사람에게 자료 제출해서 증거 내주면 말이 되겠습니까? 강제 수사 없이는 수사가 불가능한 거예요. 강제 수사를 할지 말지 누가 결정합니까? 검사가 하는 거예요. 수사에서 결과물에 대한 평가 누가 합니까? 검사가 하는 겁니다. 재판이 벌어지면 누가 거기서 그 범죄를 입증하고 다툽니까? 검사가 하는 거예요. 판사가 판결하고 나면 판결의 결과는 누가 집행합니까? 검사가 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다 검사가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검사를 통제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안에 또 무서운 게 있습니다. 기소는 독점하게 돼 있어요, 검사가. 외국처럼 지금 영국은요, 대부분의 사건을 경찰이 여전히 소추하고 있고, 그리고 영국은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건강 관련 기구에서 수사도 소추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오로지 검사만 공소제기를 하고, 또 공소제기에도 재량권이 상당히 기소 편의주의라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기소 유예권도 있어요. 범죄 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않을 사정이 있다고 자기가 판단하면 안 해도 됩니다. 막강한 권한이죠. 그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소하기 위해 수사한다. 모든 수사는 기소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불과하다. 그럼 기소를 못하면 수사는 하나만 아닌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 검사들은. 객관 의무를 얘기해요. 객관 의무가 뭡니까? 검사는 유죄의 증거만 찾는 게 아니라 무죄의 증거도 찾아야 되는 거고, 유죄만 주장하면 안 되고 무죄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서 범죄 유무를 명백히 객관화해 주는 게 검사 임무입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소하기 위해 수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경찰한테 맡겨놓으면 경찰관들은 처음부터 컨빅션 사이콜로지라는데 유죄에 대한 어떤 확증을 갖고 한다. 그죠? 터널 비전. 그냥 터널 추구만 보인다. 심지어는 그 헌터 신드롬, 사냥꾼 신드롬, 증후군에 걸려가지고 경찰은 제대로 사태를 판단하지 못해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오로지 그냥 그 범죄자를 처벌하려고만 애를 쓰기 때문에 다 망쳐온다. 근데 왜 수사를 하려고 합니까, 검사들이? 검사는 그런 확증 편향이 없습니까?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경찰 수사관들은 그런 확증 편향을 가지고
오히려 유죄 만들려고 애를 쓰고, 검사들이 아마 아주 객관적으로, 검사들은 뭐 성인들입니까? 그 논리 자체가 완전히 모순 아닙니까? 그래서 영국에서 검사제도를 만든 거예요. 수사 기소가 완전히 분리돼야, 그죠? 수사를 무리하게 하지 않게 통제할 수 있고, 그죠? 그 수사 결과를 잘 심사해서, 그죠? 이게 재판에 넘길 수 없는 건 커트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수사를 직접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은 보안수사도 똑같은 겁니다. 경찰이 수사해서 송치할 경우에 그 내용을 보고 나서 이 수사를 다시 해야겠다.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검찰에 돌려주면 견제가 되죠. 그죠? 다시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충해서 해달라. 이러면 경찰, 검찰이 서로 같이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 남용하기 어렵지만 가져다 자기들이 직접 한다? 심지어 어떤 경우까지 발생하냐면 요즘 이제 검찰에서 흔히 하는 말이 경찰이 들여다보지 못한 범죄까지, 여죄까지 발견해서 수사했다. 그게 자기들 성과라고 합니다. 그럼 그 수사를 처음 출발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한 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새로운 범죄를 발견해서 처음부터 다시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됩니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이번에 며칠 전에,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을 공소시효 직전에 송치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지 않냐. 이 말씀이 그 자체로는 맞지만 도대체 공소시효가 임박하도록 왜 방치했습니까? 검찰과 경찰이 협력을 해서 공소시효 임박한 사건들은 명부를 따로 구성해서 관리했어야 될 일이지 이틀 전에 송치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며, 그죠? 이 자체가 발생 가능하지 않게끔 만들 수 있어요. 제도를 얼마나 그렇게 해야만 됐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제도만 잘 만들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예요. 그래서 사건 핑퐁으로 수사가 지연된다는데 이것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보안 수사 요구를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해서 하면 왜 이렇게 핑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경찰이 보안 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응하지 않을 길이 있나요? 징계 요구권도 있고 교체 요구권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제일 이제 검사들이 이해하는 게 뭐냐면 보안 수사 요구를 해도 형식적으로 이해하는 척만 하고 도로 돌려보낸다. 이건 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검경 간의 협력 관계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검경이 상호 협력을 긴밀하게 할 수 있게끔 제도화하면 아무 문제도 없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검사들이 경찰에 송치한 사건을 다시 수사한다고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수사한 사건을 리뷰하고 필요하면 빨리 디테일하게 다시 돌려보내서 다시 보완 수사를 하게 하면 얼마나 사건이 빨리 진행되겠습니까? 그죠? 검사들이 지금 수사에 쏟고 있는 그 많은 숫자, 검사들 한 1,000명, 그 다음에 거기 검사 직속 수사관들, 한 몇천 명이 붙어가지고 이 에너지를 쓰고 있으니 이걸 좀 전략해가지고, 그죠? 그 경찰이 보낸 기록을 검토해가지고 정리하는 식으로 하면 훨씬 더 수사가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아무 문제도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주 간단한 조사라든가 행정적 보안으로 충분할 정도의 수사 미진이 있으면 어떡하냐. 이런 거는요, 둘 중에 하나로 해결할 수 있어요. 공소청에 수사관을 상주시키면 됩니다. 그때 필요하면 검사들의 그 요구를 받아서 빨리 처리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수사라고 하는 개념을 너무 넓게 보고 있는데 그냥 공소의 제기에 필요한 정도의 보완, 조사를 통한 보완 정도로 필요한 그런 내용은 수사 개념을 조금 축소해가지고 이건 수사라고 볼 수 없고 그냥 공소 제기에 필요한 부수적 차원의 조사에 불과하다. 이래서 그 경우는 검찰 직원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경찰의 수사 보고서가 미흡하다. 법리 적용이나 증거 판단이 미숙하다. 이런 얘기를 검사들이 흔히 하는데 그건 누구 잘못입니까? 그건 검사 잘못이에요. 그러려고 검사를 둔 거 아닙니까? 법률 전문가를 왜 뒀습니까? 그럼 자기들이 처음부터 그 검찰의 수사에서 경찰이 좀 자기들이 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나 검사가 앞으로 나중에 이제 기소할 때를 염두에 두고 필요한 게 있으면 사전에 좀 서로 연락 관계를 활발하게 해서, 그죠? 검사들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줬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영국에서는 되고 있어요. 영국은요, 검사가 경찰에 상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주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어얼리 어드바이스 제도라는 게 있어요. 조기 조언 제도에. 처음부터 조언을 받습니다. 심지어 미국 검찰은요, 24시간 그냥 전화 앞에 앉아 있어요, 검사가. 24시간입니다. 24시간 디렉트로 받습니다, 전화를. 그래서 그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경찰이 필요한 게 있으면 조언을 해주게 돼 있어요. 왜 이 협력 관계를 못 만드냐고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간단한 제도적인 보완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흩뜨리는 본말 전도적인 주장은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무슨 조폭도 아니고 일제강점기대로 계속 강화되어 온 왜곡된 검찰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조직이기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공직자로서 오로지 국가 발전과 국민 봉사에만 초점을 두고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데 힘을 합쳐야 됩니다. 오히려 검찰 자신이 새 정부의 검찰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검경 간의 원활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는 그런 성숙한 태도를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헌법 교수님한테 강의 듣는 기분이어서 참 좋았습니다. 교수님이 저기 민주당 정책의총 가셔서 한번 강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역사적으로 비교법적으로 또 우리 현실의 통계에 근거해서 우리 재판, 기소, 수사가 어떻게 분리가 되어야 되는지, 왜 분리가 되어야 되는지를 아주 설득력 있게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은 우리 네 분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우리 자료집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각 10분씩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대학교 윤동호 교수님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의 윤동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토론문은 자료집 71면 이하에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여기에 적어오신 거 말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또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어서 크게 보면 두 가지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검사의 헌법적 근거는 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한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을 헌법이 보장한 것은 문제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 규정은 헌법 규정은 개헌 과정을 통해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주신 거는 지난주 입법 예고된 공소청 법안이랑 중수청 법안에 대한 평가까지 해주셨는데 저 또한 같은 생각인 것이 지금 방향이 추진단에서 추구하고 있는 방향은 검찰청의 인원 예산 조직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면서 단순히 그냥 조직 분리만, 기관 분리만 하는 것으로 가는 걸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훗날 정치적인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합치려고 하는 의도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제 발제문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교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공소청 검사의 직접 보안 수사권은 허용되지 않아야 하고 이를 대신해서 검경 간 소통과 협력을 실질화, 원활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다른 하나는 특히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 사항은 동의를 하고요. 두 번째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공소청 검사의 직접 보안 수사권은 허용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자료집 72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공소청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권을 고집하는 그 의도는 공소청의 수사 부서, 인력, 관련 예산을 그대로 다 남겨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물론 일부는 중수청으로 가겠죠. 근데 그 나머지 이 것들은 그대로 현행처럼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박은정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또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도 검찰은 직접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지 않고 대부분 다 보안 수사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검사의 직접 보안 수사권을 둬야 된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은
이렇습니다. 수사와 공소의 효율성,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범죄 피해자 보호입니다. 공수처 검사, 공소권을 가진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를 해야지 실질적 진실 발견이 수월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피해가 국민들에게 다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논리인데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직접 보안 수사하는 것이 보안 수사 요구권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효율성과 진실 발견에 조금 더 좋을 수 있다. 그렇지만 형사 절차의 주된 목적은 피해자 보호, 정의 실현은 두 번째 목적인 겁니다. 본질적인 목적은 범죄자의 인권 보장인 거고, 직접 보안 수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범죄자의 인권 보장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형사 절차의 두 축 형사 정의를 우선적으로 추구할 것인지, 물론 여기에는 피해자 보호가 같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아니면 범죄자의 인권 보장에 더 주된 목적을 둘지는 그 정치적 결단의 문제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 후자, 범죄자의 인권 보장에 더 주된 목적을 두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동안의 검찰 수사권이 보여준 폐해가 워낙 컸기 때문에 범죄자 인권 보장을 더 앞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이 반영이 된 겁니다. 따라서 만일 이런 분리 원칙에 반해서 직접 보안 수사권을 둘 경우에는 그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크고요. 많은 친검찰 성향의 교수나 법조인들은 검사가 직접 나서야지 진실 발견이 수월하다, 정의 실현에 더 적합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직접 보안 수사를 하게 되면은 그 폐해가 훨씬 커진다라는 거죠. 예컨대 스폰서로부터 별장 성접대를 받은 김학기 사건의 경우에 결국은 검찰이 직접 보안 수사를 한다라는 명분으로 해서 결국은 불기소 결정을 했고요. 지난 정부에서 이 본래 보안 수사는 그 송치된 사건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놓았는데, 이걸 훨씬 뛰어넘어서 결국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까지 수사 대상으로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렇게 확장을 했기 때문에 이 직접 보안 수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 폐해가 계속 없어지지 않고 잔존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수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많은 분들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통제하듯이, 또 공소청을 통제하듯이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을 통제해야 된다, 지휘감독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고요. 실제로 입법 예고된 중수청 법안에는 행안부 장관의 지휘 통제권을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민주적 통제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결코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이건 정치적 통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민주적 통제라고 말하는 것은 예컨대 중수청의 불송치 결정,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외부 불송치 결정 심의위원회가 참여를 해서, 외부위원이 참여해서 그 불송치 결정의 타당 여부를 판단해 주는 형태, 또는 영미의 배심제나 우리가 지금 도입되어 활용 중에 있는 국민참여재판 제도, 이런 것들이 민주적 통제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민주적 통제에도 반대를 합니다. 자료지 73면인데 그 이유는, 이러한 민주적 통제는 수사기관의 이런 판단을 정확하게 집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또한 오히려 그 외부위원회를 통해서 수사기관의 판단을 정당한 논리로 악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원색적으로 표현하자면 사실은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도 판사님들이 하기 싫은 판단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것을 흔히 사법의 민주화다라고 많이 표현들을 하지만 저는 오히려 사법의 외주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형사 절차는 수사, 기소, 재판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차적 통제로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판단을 공소 단계에서 그 판단을 다시 리뷰하고 공소기관의 판단은 재판기관이 또 리뷰하고 또 재판기관이 잘못한 것은 재심이나 비슷한 상고로 이렇게 그런 절차 안에서 추구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 이거 저는 절차적 통제라고 보고요. 왜 이런 절차적 통제를 저는 강조를 하냐면 민주적 통제를 하게 되면은 형사 절차의 그 비효율성이 너무 커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재판 제도를 확대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미국의 경우에 보면 참여재판이 원칙입니다. 배심제가 원칙이라는 거죠. 그런데 배심제로 처리된 사건은 거의 5% 미만입니다. 흔히 많은 전문가들이 이 퍼센트가 1%만 늘어도 미국의 형사 절차는 아마 마비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배심 재판이 늘어나게 되면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절차적 통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민주적 통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조만간 만일 이렇게 민주적 통제를 하게 되면 절차가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그러면 검사들이 분명히 이걸 요구할 겁니다. 미국처럼 플리바게닝을 대놓고 하자. 사실은 지금 이 묵시적으로 하고 있는 협상 제도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대놓고 하자라고 하면서 플리바게닝을 도입하자, 유죄협상 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논리로 악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절차적 정의, 절차적 통제가 가장 중요한 가치다. 이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그 김선택 교수님의 그 검사 직접 보안 수사 페이지 그리고 외부 통제, 심의위원회 또는 경찰위원회를 통한 그 외부 통제 장치의 필요성 등에 그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 내 사실 비슷한 기관이 한 정부가 마치 그 제압하는 식으로 통제를 한다라고 하는 이 접근 방식도 민주국가의 원리에는 적절치 않고 정당성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형은 그 검사 사법이라고 하는 식민 사법에 적합한 그런 아주 효율적인 모형인 거죠. 그런데 지금은 2025년입니다. 예, 그래서 적합하지 않을 뿐더러 아까 박원정 의원님이 언급을 하신 바와 같이 국제 표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그런 그 구조에 있기 때문에 직접 수사는 반드시 폐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과제는 사실상 직접 수사를 폐지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초점이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김 교수님이 제안하신 이를테면 지역 단위의 상설 협의를 마련하고 조기에 법률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구체적으로는 상호 파견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합리적인 제안인데 관건은 그 검찰이 과연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느냐 이 부분이 제일 앞으로의 논의의 초점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렇다고 본다면 이 검찰의 동의를 설득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합리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접근 방법인데요. 그래서 제가 좀 6, 7페이지를 적어 왔습니다만 이걸 10분 안에 그 얘기하기 한계가 있어서 좀 압축된 그런 글을 읽는 식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어제 이제 그 내란 이 판결 관련해서 저는 떠올랐던 생각이 소위 그 검찰식 통치가 결국 내란을 야기시켰고, 저는 이 검찰 직접 수사권의 확보는 내란 종식 또는 이 국민이 얻은 상흔에 대한 회복의 필요성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마치 그 검사가 그 피의자 압수수색을 하듯 사실은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압수수색하는 이런 형태가 이루어진 것으로 상당히 비유가 저는 아주 딱 떨어지지 않는가 생각이 하고요. 더군다나 어제 그 판사의 얘기가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이 얘기는 결국은 그 검찰총장이 정점이 돼서 소위 그 검사 동일체의 원칙과 비슷한 그런 식 사고가 결국은 이와 같은 내란으로 연결된, 그래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이 사고 패턴, 습속이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다. 그렇다 본다면 이것에 대한 원상 회복과 이것에 대한 청산의 과정에서도 이 검찰 보안 수사권은 폐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오늘 논의하는 것은 단순히 그 검찰의 그 악마화라든가 무분별한 그런 공격만에 초점 맞추기보다는 합리적인 어떤 재정비의 제안을 저는 하고 싶은 건데요. 특히 이 검사들이 생각할 때 이것을 끝까지 지켜야 할 최후의 방어선이 아니고 오히려 스스로 내려놓음으로써 전문성, 즉 공소유지기관으로서의 전문성 플러스 정당성을 바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시기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좀 설득이 저는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6페이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 형사사법 체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의외로 저는 단순하다고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누가 사실을 모으고 누가 그 사실을 평가해서 사람을 처벌할지 결정하는가, 이 문제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합해지게 되면 이를테면 종교재판, 또 전제군주 형벌, 또 제가 아까 언급했던 식민지 사법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 두 권력의 분리를 위한 것이 근대 사법의 오랜 투쟁의 역사가 아니었겠는가. 즉 바꿔 얘기하면 수사가 진실을 찾는 절차가 되어야 되는데 이미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하는 그런 이제 도구로 될 위험이 있는 것이 사실을 파악하는 권력과 그에 근거한 사실을 평가하는 권력이 합쳐졌을 때 오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법적 지혜로서 이것을 분리하는 그런 제도를 근대 형사사법은 취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과거의 역사적 그 질곡의 그 특이성 때문에 이것이 겹쳐져서 탄생되어 왔던 그 같은 업보를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검찰은 여전히 직접 보안 수사권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수사와 기소를 다시 아까 공수처법, 중수청법에 나타나 있는 내용에 보듯이 다시 그 구조를 오히려 강화하고 확대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 중앙수사국, 그다음에 중수부, 그때 논의했던 부에서의 국에서의 청으로의 승격이 아마 이번에 사실은 암묵적으로 의도했던 모습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고요. 그랬을 때 항상 그 직접 보안 수사권에 관한 그 얘기의 요점을 그 명분을 검찰 내재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 민생범죄에 대응한다, 기소 전 자기 점검이다. 이제 이런 명분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명분이 과연 실제에서 제대로 또는 명분대로 작동하느냐, 이거 엄청난 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은정 의원께서 그 국회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했던 걸 제가 영상으로 잘 봤었는데, 만약에 정말 검찰이 생각했을 때 보안 수사가 민생 보호를 위한 장치라면 사실상 그와 같은 사례 또 명확한 통계 이것이 당일날 제출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루 지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조금 어이없이 페이지 한 장 늘린 거를 보안 수사 건수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역설적으로 생각하게 보면 보안 수사 사실 안 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백을 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그 사례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뭐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다 민생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오히려 검찰 보안 수사가 이 불기소로 결론을 내게 되는 명분적 장치가 돼버렸던 이런 사항들, 또 늘 민생을 강조할 때 얘기하는 노동 서민 사건, 뭐 이것은 쿠팡 사건에서 오히려 거꾸로 불기소 쪽으로 아니면 묵살하는 쪽으로 바뀌는 뭐 이런 것들. 더군다나 그 최근에 재심으로 밝혀진 순천 청산거리 막걸리 살인 사건, 이거 보게 되면 그 무고한 청소년, 그죠? 한 15살, 16살 이런 아이들이 그건 수원 노숙자 소녀 사건이 그랬던 것 같아요. 수원 노숙자 소녀 사건, 이게 한 2010년 정도에 발생한 건데 엉뚱한 청소년을 한 4명을 잡아놓고 사실은 살인 진범이다. 그런데 2년 후에 사실 대법원에서 무죄가 되었죠. 이건 대표적으로 이제 그 잘못된 판단인 것이고,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도 그 부녀가 15년 동안 그야말로 무고한 옥살이를 하게 되었던 이런 일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아까 김성택 교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던 그 1985년 영국에서 그 경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건이 이렇게 반복하고 있음에도 그와 같은 영국의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어제 그 대통령 그 이제 말씀 그 중에서 이를테면 이런 표현을 좀 하신 거는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검찰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가 좀 뭐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의 일반화의 오류로 삼으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언급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보다는 이러한 것이 발생할 수 있는 그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들이 탄생을 한 것이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 이론 중에서 썩은 사과 이론, 썩은 사과 상자 이론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사과를 담고 있는 그 구조가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검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접근은 그 구조를 바꾸는 그런 식의 접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대표적인 이제 영국의 그와 같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이제 분리되는 그 사례였고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런 별도의 법이 있죠. 이를테면 그 법 자체가 Patterns and Practice Statute.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이 계속 발생했을 때 이거는 개인 수사관, 개인 법 집행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조직 전체에 무엇인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새롭게 짜야 되는 것을 사실상 근거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법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 그 한국 맥락에 비춰 보게 되면 결국은 검찰 수사에 대한 단호한 분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논의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있어서의 보안 수사권 폐지가 미국적 관점, 영국적 관점에서도 바로 해야 될 그런 그 사항이다. 일부 검사의 문제가 아니고 이 검사를 만든 조직 전체 사과 상자의 개혁이 지금 그 필요한 것이고, 이 사과 상자가 계속 유지된 것이 사실상 어제의 법적 판단으로서의 내란의 법적 판단이었다.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시간이 좀 먼저 지났습니다만, 그 보안 수사권을 계속 유지하는 순간 공소청도 수사 조직이 계속 있게 되고, 그러면 지금 같은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특히 여러 가지 검찰청법이나 이렇게 관련을 보게 되면 직접 관련성이라고 하는 애매한 개념을 통해서 결국은 타고 올라가서 전체가 이제 확장되게 되는, 시간만 늦게 수사하는 것뿐이지 사실상 검찰이 다 모든 것을 수사하게 되는 그러한 창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은 이제 보안 수사권의 문제이고, 어떠한 예외 조항을 인정하는 순간 사실상은 70여 년 동안 해왔던 이런 그 검찰 수사의 폐해를 우리가 계속 묵도할 수밖에 없는 우려가 저는 크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기소 재량권이라고 하는 뒷배가 이 보안 수사권의 이와 같은 오남용의 자양분이 되기 때문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책임성과 강조되는 연관되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 이와 같은 문제의 또 다른 근본에 우리 사법 구조가 품고 있는 것은 바로 검사의 책임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예?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에 깊이 관여하더라도 그 판단 오류나 인권 침해에 대해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러한 이제 구조가 우리 사법 체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무죄 판결이 반복되어도 검사 개인에게 귀속되는 책임은 뭐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제가 토론문에 써놨지만 구체적인 통계를 보게 되면 약 3년 동안 3,700건의 검사의 잘못으로 무죄가 됐음에도 뭐 여기에 대한 뭐 징계를 받거나 책임을 지거나 하는 거는 한 건도 없었다. 그걸 거꾸로 생각해 보게 되면 3,700건의 그 무고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법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러한 것에 대한 피해는 누가 과연 이제 보상을 이제 하고 책임을 지겠느냐. 근데 이것과 관련돼서 그 미국에서는 이른바 이런 검사가 경찰 기관이 되지 못하도록, 즉 경찰 기관하의 방지책으로서 엄격한 그 판례를 구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검찰이 혹시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되면 그냥 검사로서 중립적인 변호 역할을 했을 때는, 여기서 변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부의 변호사가 되겠죠. 했을 때는 그야말로 절대적 absolute immunity, 절대적 면책이라고 하는 철저한 보호를 받는 반면, 그렇지 않고 수사 관련된 그 일련의 행위에 착수하는 순간 이와 같은 보호 자체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검찰이 굳이 수사를, 물론 이제 법상에도 수사의 주재자로 되어 있지 않지만 굳이 수사를 해서 이렇게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수사를 하는 검사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것이 바로 제가 얘기하는 이 미국 제도 중에서 검사의 경찰 기관화 방지책이다. 반면 우리는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벌받고 징계받는 사람 검사가 한 명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이와 같은 사건을 한 사람이 그야말로 그 승승장구하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조직 문화가 뭐 기소 뭐 오남용 이것보다도 뭐 정치적 사건에 뭐 영향력을 조직을 위해서 조직의 위용을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보상을 받는, 이거 상당히 그 왜곡된 그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그 해결 방안이 결국은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보안 수사의 실질적인 그 존재, 그러니까 과연 그 보안 수사가 이제 15분 지났네요. 자,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만 그 말씀을 드리면 이제 70여 년 전 1954년 형사소법 제정 당시 한경만 검찰총장, 엄석성 의원 등이 당시 스스로 총명했던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해야 한다는 원칙을 이제는 완성해야 되고, 당시 검찰 수사권에 부여한 경찰 파쇼보다 검찰 파쇼가 그나마 낫다는 것은 하나의 고육지책이었기 때문에 이 원칙 실현이 잠시 미뤄진 것에 불과했죠. 따라서 검찰은 이제 보안 수사권이라고 하는 권력의 요술 방망이를 내려놓고 공소유지기관이라고 하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운 날 오셨는데 발언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하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전 법무공단 이사장 역임하신 장주영 변호사님 토론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앞서 발제하신 분, 토론하신 분들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된다. 또 검사의 보안 수사권은 허용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 모두 동의하고요. 저는 좀 가급적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발제도 하셨지만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그런 영미법계 국가는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사가 담당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법도 그렇고 실무적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 종결권도 경찰이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 그 수사 기소 분리를 하면 중국의 공안과 뭐 비슷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공산당 지배 체제고, 상권 분립도 안 돼 있고, 선거제도도 없고, 법치국가, 우리가 생각하는 법치국가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 민주주의 국가하고 다른 국가 체제인데 중국의 공안하고 비슷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좀 이해할 수 없고요.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법률 전문가인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 업무 전담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청 국수본은 이제 수사 전담하는데 이렇게 분리를 명확하게 해줘야 서로 업무나 권한 떠넘기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검찰하고 경찰이 뭐 수사기관 협의하면서 서로 뭐 권한은 자기한테 있다라고 하면서도 보안 수사 문제에 대해서만은 당신들이 해라. 검찰은 경찰로 떠넘기고 경찰은 검사가 지금 보안 수사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검찰 니네가 해라. 라는 식으로 떠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한 어느 외부위원이 아주 탄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지금 현재와 같이 현재 이제 보안 수사권이 있으니까 검사 보안 수사도 하지 않으면서 자꾸 경찰한테만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검찰청 인력이 온전하게 되고 개혁 효과가 소멸될 것이다. 지금 제가 2022년에 검수안박법, 그러니까 이제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를 부패 경제 2대 범죄로 제한하는 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해서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검사 6명이 그 법이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했다 해가지고 권한적인 심판을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국회 쪽 대리를 맡아가지고 열심히 변론을 해서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인정되는 권한이 아니다. 뭐 이런 결론을 받았는데요. 결정을 받았는데요. 그때 변론을 하면서 한동훈 그 법무부가 부패, 경제, 범죄 등 이 등자 하나를 가지고 그 수사 대상 범죄를 대폭 확대해 버렸어요. 그다음에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놨는데 관련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아예 삭제해 버렸습니다.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사가 판단하겠다.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그 권한이나 업무 범위를 확대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었고요. 제가 변론하면서 그거를 보면서 황당했었습니다. 검사의 보안 수사권이 폐지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최근에 뭐 검사들이 얼마나 무차별적으로 피의자 참고인들을 압수수색하고 소환하고 강압 회유하는지 뭐 여러 차례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대장동 사건에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그건 너의 선택이다. 이 검사가 했다는 말입니다.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 할 거 아니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뇌물액수 1,000만 원당 1년씩 30년을 빚은 못 보게 해주겠다. 그렇게 검사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욱이라는 사람이 변호사인데 검사가 원하는 대로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이런 수사 형태, 이런 강압 회유 수사가 직접 수사 개시 권한만 폐지하면 없어집니까? 검사가 보안 수사권을 갖고 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검사의 수사권에서 유리하는 겁니다.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게 직접 수사 개시든 보안 수사권이든 검사가 이런 직권남용, 인권 유린 행위를 해도 한 명도 처벌받은 적이 없어요. 책임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 그 이전에도 사건 조작하고 뭐 증언 조작하고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자꾸 이제 구속 사건의 경우에 구속 기간이 짧으니까 제한되어 있으니까 검사가 송치 사건 보안 수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구속 사건은 사전에 구속 영장을 검사가 그 자료를 보고 청구를 합니다. 그 단계에서 수사가 부족하거나 미흡하면 되돌려보내서 보안 수사를 요구를 해요. 그 이전에 물론 압수수색 영장도 검사가 검토합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을 충분히 검토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면 검사한테 송치된 사건을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거 있으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경찰한테 보안 수사 요구하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지명수배된 그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에 그거는 뭐 도망 다녔으니까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경우에는 수사기간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그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판사가 조건을 붙여가지고 석방하는 제도를 도입하자. 그래서 전자팔찌 부착도 하고 보석보증금도 납부하고 음주운전자는 운행도 금지시키고 그러면서 조건을 붙여서 석방하자. 그럼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고 재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 보완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검사의 보안 수사권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런 단순함, 이런 말을 이해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소시효 임박한 사건,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법무부가 발간한 보안 수사 우수 사례집 중에서 공소시효 부분 딱 훑어봤어요. 한 10여 건 되더군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 대부분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해낸 사건을 검사가 몇 년 동안 묻혀놓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임박해가지고 그걸 막 들춰본 거예요. 일괄 검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발견돼서 처리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기소중지 결정으로 송치가 됐을 때 그때 기록을 자세히 보고 해결하지 왜 안 했느냐? 또 1년에 한 번씩 그 공소시효 임박한 사건을 다시 검토해 보면서 그 문제가 있으면 해결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일괄적으로 검토하느냐 말이죠.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실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을 그럼 자기들이 해결하고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는데 자기들 권력을 달라, 권한을 달라라는 식으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 사건이 지연되고 적체된다고 얘기하는데요. 힉스에서 사건이 추적이 안 돼서 그런다는 겁니다.